점점 애터미 사업이 연차가 늘어갈수록 남성성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자가 했는데 결국은 물 건너갔죠? 자, 오늘 이제 1주차입니다. 이번에 포브스에서 세계 부자 순위를 또 발표를 했어요. 1위가 누구죠? 이 남자예요, 이 남자. 왜 저 남자예요?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죠. 왜 섹시한 남자예요? 이분이에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분이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인데 재산이 얼마 정도 있냐면 개인 재산이 평가되는 게 한 200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재산. 그 우리나라 부자는 누구죠? 이건희.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정도 갖고 있을까요? 한 20조 갖고 있어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프 베조스는 20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위자료가 얼마? 44조. 이야, 남자를 잘 만났어요. 안 그랬으면 여기 안 와도 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랬을까? 머리 없다고 그냥 안 맞지 말고 머리 없어도 만날 걸. 자, 어쨌든 200조가 가지고 있는 이 제프 베조스가 임원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13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한 2가지만 뽑았어요. 항상 뭐 하나 배우고 호기심을 가져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배우러 오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학습하셔야 돼요. 학습 조직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면 근거 데이터를 가져와. 네가 신을 데려올 게 아니라면 그 정답이 정해진 신을 데려올 거 아니면 데이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는 막 뭐라 하더라,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갖고 하시면 안 돼요. 2019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국가 기업의 의사결정의 패러다임 지금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디시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데시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데시전은 뭐냐?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국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개인 삶도요,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면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터미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3가지 거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 저출산 문제고요.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감소 문제예요. 첫 번째, 고령화 저출산부터 볼게요. 잠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이제 한 명도 채 안 되는 수치인데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서면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앞으로 미칠 영향을 엄진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한명천이 붕괴된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불안한 고용과 비싼 집값, 막대한 사교육비,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보다는 출산 기피를 낳았습니다. 인구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아줄 지금 여성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예요. 초저출산은 곧 초고령 사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60년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이 시기 당뇨, 고혈압, 치매 등 이른바 노인질환 진료비는 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럴 경우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노인 의료비로 쓰는 셈입니다. 질병에 따른 비용을 연령별로 따졌더니 50대 이후 급증해 80대부터는 2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평균 비용 증가율은 12.6%로 65세 미만 인구가 약 2.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안 낳고 늙어가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2020년, 그죠? 내년이요? 내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만 18세 인구하고 만 70세 인구가 5대5가 되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증가하는 건 증가한다고 치는데 이분들이 지금 빈곤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잠깐 한번 영상 볼게요. 한국전쟁
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만 무려 730만 명,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데요. 올해 나이 54살에서 62살로 속속 은퇴자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고개 숙인 아버지란 말로 더 많이 불리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양에 매여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퇴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회적 병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병국 할아버지는 벌써 10년째 좁은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엿한 건설사 직원이었지만 평생 자식 5 뒷바라지에 노후 대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퇴직 후 사업 실패로 그나마 남은 돈까지 모두 날려 결국 쪽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까지 먹이에 얹히겠다. 그건 아니죠.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한 백창현 할아버지. 2년 전부터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경험비에 생활비까지 대려면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는 적더라도 우선 다른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값도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금리도 많이 나오니까 조정이 되고. 그러나 이렇게 일을 하려 해도 마땅한 일자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조리상 고학력 노인도 3명 중 1명은 경력과 상관없는 경비나 시설 관리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서 상무이사로 온 사람도 있고 다 잘나고 많어. 평생을 일하고도 안락한 노후는커녕 가난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노년의 삶. 우리 사회 노인층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KBS 뉴스 김채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경비 대기가 되게 힘든 거 들으셨어요? 면접 봐야 돼요. 면접도 보고요. 경쟁률이 되게 세요. 좋은 아파트 경비는 아무나 못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세상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빈곤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집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캐시가.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집도 없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전주에 갔을 때 그 잠깐 주차하고 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박스 주우러 오신 거예요. 박스를 주우러 오셨는데 여자분이 깔끔하게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금목걸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박스 줍는 분 중에서 금목걸이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가서 또 여쭤봤어.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 주우셔도 될 것 같은데 생선 박스를 주우시더라고요. 여기 생선 비린내나. 그래서 이거 왜 주우세요? 그랬더니 괜찮게 사는데 남편이 뭐 뇌졸중인가 뭔가를 좀 쓰러지고 자녀들도 좀 지금 그냥 본인들 먹고 살기 바쁜가 그러니까 손 벌리기가 싫으니까 그냥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낍니다. 길 가면서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일자리 감소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대체된다는 내용도 잠깐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는 AI 로봇들이 빠르게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호텔에서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며 파업을 걸었습니다. 최동혁 기사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식당입니다. 플리피라는 이름의 요리사가 햄버거 고기를 굽습니다. 3차원 공간을 인식하고 열감지 센서까지 장착한 로봇입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이 호텔의 안내원도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Guest elevators are located up the sky lobby. 평소는 물론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일도 로봇의 몫입니다. These two robots are actually the greatest robots that I've ever seen. They're mixing, they're dancing, they're doing great stuff. 미국에서는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빠르게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며 파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스마트 물류 창고죠. 충전도 자동으로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00년대 초에요. 방적기가 나왔을 때 다 사람이 수작업하던 거 방적기로 찍어내니까 기술자들이 이거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용인에 그 용바위골이라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거대한 바위가 있었어요. 최근에 찾아가니까 그 바위를 반으로 절단했더라고. 도로 낸다고. 근데 화장실이요 집 안에 없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제가 지금 34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저보다 거의 다 연배가 많으시고 다 화장실 밖에 있었죠. 푸세식. 근데 이 화장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세식 사는 사람과 수세식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 둘이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야야 요즘에는 있잖아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 그럼 이제 푸세식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찌 그 냄새 나는 게 집안에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되고 아니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세상이 변하는 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편리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보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편리한 거죠. 이런 AI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 게 더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흐름을 막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세 가지 보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고령화 저출산하고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노인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노인을 누가 부양해야 돼요? 그 자식도 있지만 보통 젊은 사람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고 그런 복지나 이런 쪽의 비용을 더 뺏어가겠죠. 국가에서. 네. 자,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 혼자 즐기는데 바빠요? 자기 혼자 즐기는데 전혀 어른에 대한 공경의 의식이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요. 그럼 이건 100%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0대들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내 월급의 몇 프로를 더 내야 되냐?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해요. 즉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놓지 못하면 그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일자리까지 없어지면 더 심각하겠죠.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는 거죠. 직장 생활하거나 전문직이거나 자영업을 해요. 근데 직장 생활 한번 볼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월급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걱정 없는 생활이냐? 뉴스 나왔잖아요. 빚더미 40대. 왜 이 사람이 월급 450만 원 받는데 3분의 1은 은행빚을 갚는데요. 뭐 갚는 거예요? 대출 받은 거, 그죠? 네, 대출 받은 거 갚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노후 준비 잘하고 계세요. 그때 매우 같은 거 몇 프로? 1.3%.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노후 준비 잘합니다. 왜요? 대출금 갖고 나니까 다 뭐예요? 애들 교육비 들어가잖아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요즘에 얼마 든대요? 3억이 넘게 돼요. 여러분 알고 모르게 쓰는 돈이 되게 많아요. 안 낳는 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낳아. 자, 그러면 전문직 볼게요. 전문직 하면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고소득 하는 게 이제 전문직 종이죠.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그 의사분들. 주요 진료과 개폐업 현황이에요. 보니까 요 회색이 개업이고 폐업이에요. 어디는? 안과는 개업수보다 뭐가 더 많아요? 네, 폐업수가 더 많아요. 성형외과 당연하죠. 애들 안 나니까. 네? 성형외과도 많고. 그리고 뭐 한방병원은 요즘에 그냥 말도 못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치과 같은 경우 좀 잘 되잖아요. 그죠? 치과. 네? 치과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2017년 상반기 개폐업 치과 현황 어떻게 됐어요? 5월에? 5대5요.
66개 열리고 66개 문 닫고. 네? 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봐봐요. 사람이 진료를 하나 이제 뭐가 진료를 한다고요? 네, 로봇이. 왓슨이라는 게 왔어. 그게 왔어. 아, 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젊은 애들 이런 거 안 좋아해. 막 아재라고. 30분은 진짜. 나 갑자기 생각나요. 왓슨 거든 왓슨.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왓슨이 여러분이 그 가천대병원 거기도 지금 왓슨이 있거든요. 그러면 암 걸려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료 받을 때 인간한테 받으시려면 왓슨한테 받으시고 물어봐. 그래서 여기 선택할 수가 있대요. 근데 왓슨이 자꾸 왓슨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왓슨이 보면요, 여러분 가장 암 중에서 진단하기 어려운 것 중에 이제 폐암. 폐암은 폐결핵을 젊었을 때 겪었어도 그게 이제 흔적이 암세포처럼 보여서 굉장히 오진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인간이 40% 정도가 있는데 왓슨은 몇 프로예요? 70%. 왓슨은 왜 이렇게 정확할까요? 얘 머릿속에는 의학저널 300건하고 의학도제 200건 그리고 1500만 페이지의 지식이 들어가 있어. 그걸 찾는데 3초면 스케일링이 끝나요. 3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왓슨의 정확도 대장암, 췌장암 다 진단을 왓슨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훨씬. 자, 변호사들 돈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극단적인 거 여기 보세요. 2014년 변호사들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직장인 수준의 직장인 수준. 그죠? 20년 되면 3,900, 30년, 2030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있으면 2,400만 원. 이건 중소기업 수준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박봉인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끼리 경쟁하는 거 여기도 이게 나온 거예요. AI가. 네, 여기도 AI. 그래서 변호사도 취직한 뉴욕서 첫 AI 변호사가 왔다. 그죠? 또 왔습니다. 근데 봐봐, 이게 집에 가서 생각하면 엄청 재밌다. 이불킥 막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이 AI를 어떻게 해요? 100만 권 분량의 법률 데이터 분석해서 승소 확률까지. 지금까지 모든 판례를 싹 분석해가지고 요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요걸 딱 분석해서 승소할 확률이 몇 프로인가까지 데이터가 다 나온다. 그럼 이제 이게 뉴욕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오려면 한참 걸릴 줄 알았죠. 왔어. 또 왔어. 언제 하면 2018년 4월 5일날 식목일날 여러분 나무 심으셨어요? 이날 자정이 좀 넘어가지고 인공지능 변호사가 어떻게 됐다?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자 보세요. 길게 몇 달씩 걸려서 작업하던 관련 법 조항 검토와 오판의 분석 이런 거 사전 리서치 업무를 몇 초 만에? 30초 만에 해치운다.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이거 IBM에서 이런 거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 그럼 직장 생활도 다 먹고 전문직도 뭐 지금 와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뭘 차려야죠. 그죠? 차려야죠. 자영업. 제가 그래서 나가서 뭐 차리라 그랬어요? 차리지 말라 그랬어요? 차리지 말라 그랬어요. 뭐 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제발. 치킨집 차리지 말고 정신 차려. 알겠죠? 네. 옛날에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정신 차려. 친구에서 자영업 한번 보시죠.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가기라도 하나. 제 고객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50대였는데 해모임을 드시고 다시 여자가 돼요. 끊어졌던 게 막 다시 왔어. 또 왔어. 이제 왔어 하면 이제 왔으면 생각난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진지하게 아우 제품에 대한 만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사업 좀 알아보시자 했더니 자기는 이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분식집이라도 차린대. 차려봐. 어쩌지 해봅시다. 자, 자영업하면 300원 벌 것 같지? 여기 보세요. 100만 원 미만 버는 사람이 거의 절반. 100만 원도 안 돼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300 이상 버는 사람이 20%도 안 되는데 왜 이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KBS 9시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 달 매출 6천만 원짜리 레스토랑, 이탈리안 레스토랑, 애슐리 같은 거 이런 거 사렸어. 근데 이분이 정신을 안 차린다고 망했어.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인데 왜 망했을까? 이것저것 차 띄고 포 떼고 다 띄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씩 까먹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폐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치킨집, 우리나라 치킨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죠? 여기 보시면 벌써 이제 폐업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폐업 수가. 아니 그럼 지금 치킨집 해가지고 돈 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거 막 차도 사고 애들 대학교 보내고 다 했잖아요. 그분들은 더 전혀 지금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괜찮은 게 이제 뭐 자영업 다른 데는 없어서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차리는 거죠.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괜찮은 게 이거잖아요. 편의점 많이 생각하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투잡으로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군산에 점주님 한 5분 정도가 고객이신데 그분들 중에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면 알바 쓰고 밤에는 이제 본인이 와서 밤 편의점 보고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될까요? 저한테 절대 하지 말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폐업률을 보면 우리는 항상 데이터로 승부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 폐업수가 100%가 넘어갔다는 거, 그죠? 데이터로. 이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왜 찍을게요? 네, 원래 여기 미니스톱 하나만 있었거든요. 할라우별드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갔어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매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찢어먹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들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개구리 뭐 하고 있어요? 5천 원. 네, 그냥 팔팔 끓는 물 속에서, 그죠? 이게 지금 뜨거워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걸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변화에 둔감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변화라는 걸 보시면요. 여기 보면 100년 전 서울, 50년 전 서울, 현재의 서울이 있는데 미래학자 최현식 교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만큼 충격적일 것이다. 여러분들 다 50년 이상 사셨죠? 반세기 이상. 그죠? 제가 보니까 50세 넘기는 것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50년 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또 순서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플을 뭐 같은 거 무슨 어플 깔아놓는지 아세요? 저는 아침에 탁 뜨면 알림이 하나 탁 떠. 무슨 알림인 줄 아세요? 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알림이 떠. 그런 거 깔아놔요. 그리고 매일 죽음을 생각해요. 네, 매일 죽음을 생각해요. 근데 죽으려 하는 자? 산다. 오래 살 거야. 그래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진지하게 현실 점검하시고 5년, 10년, 20년 뒤 나의 미래 그리고 노후 이런 부분이 자신 있는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실하고 착하게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요거 갖고 해결하던 그런 시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토마 피케티 교수,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 대빵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번에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거예요. 토마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의 특징은 이거라는 거죠. 자본의 양, 돈의 양과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월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늘어나요. 2차 함수처럼 폭발적인 증가를 하죠. 이게 뭘로 돈을 버는 거다? 노동으로 버는 게 아니고 돈이 돈으로, 네, 그죠? 네, 돈으로, 자본으로 버는 자본의 속도를 절대 결론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하면 어떻게 된다? 뼈가 빠진다. 칼로 같이 받을 것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직장생활, 전문직, 자영업 이런 거는 대안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기. 제가요 원래 아이들 가르치는 했으니까 교사 하는 것이 이제 제 친구들이 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빨리 그만둬버렸어요. 왜 빨리 그만두냐면 2016년에 시작한 친구들이 있죠. 앞으로 연금이 2번 개혁이 됩니다. 2번 개혁이 남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받게 될 연금은요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냐면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해야지 연금 때문에 공무원하고 뭐 교사하고 그런 시대 끝났어요. 돈 진짜 조금밖에 안 줘요. 얼마 전에 30년 정도 하시면 한 130만에서 150만 원. 네,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데시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남은 건 뭐밖에 없냐? 내 사업 해야 돼요. 내 사업.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사업하면은 나는 집에서 계속 살림만 해왔는데 그죠? 나는 어떤 다른 일만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저는 종업원으로 직장 생활만 했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죠? 사업 아이템은 뭘로 해야 되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요? 이런 일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트렌드는 지금
1인 기업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예? 어떤 자본을 창출해내는 그런 세상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내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템이 유행 타는 걸 하면 여러분들이 뒷북칠 확률이 높아요. 뒷북칠 확률이 높아요. 요즘 최근에 막 생기다가 지금 또 이제 돈 까먹고 있는 게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죠? 보셨어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것도 우후죽순 막 생기다가 지금 이제 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여러분들이 트렌드 잡기가 힘들고 그냥 쭉 갈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 그게 뭐냐면 이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네, 생필품 소비 시장.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한다?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소비. 반대되면 이제 부채 활동이죠. 어쨌든 간에 이 소비를 가지고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또 좋은 거. 요즘은 무슨 천하? 유통천하예요. 제조업이 이제 핵심이 아니고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못 팔면 꽝인 시대가 됐다. 과잉. 제조가 과잉이 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유통이 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유통하려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동원샘물 대리점 하세요. 근데 그거 총판권 따는데 얼마든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총판 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그 지역 총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통을 하시려면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총판권 따는데.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노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네트워크가 아니야. 네트워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려고. 네트워크 마케팅. 아시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가지고. 자, 그런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집단을 공동구매해서 가격까지 저렴하게 쓰는 소비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다 부자가 될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어려워.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가면 어떻게 해요? 뭐 친인척 다 엮고, 그죠?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요. 올라갔더니 다 죽어있고, 그죠?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저기 L2L 하고 싶은데 그 L2L이 직급이 7개인가 있어요. 애터미처럼. 근데 6직급, 6번째 직급까지 가신 거예요. 뭐 기능성 속옷하고 뭐 저기 정수기로 막 주변 사람한테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세게 해가지고 6단계까지 갔는데 접어버렸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직급으로 올라가도 큰 차이가 없어요. 또 거기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만 올라갔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부정적 사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회라고 얘기해요. 이분들. 그죠? 뭐 클린턴, 뭐 여기 트럼프, 뭐 워렌 버핏,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잘 될 거고 좋은 기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자,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사람들 속이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27년 하버드 대학교의 던킨 교수가 이걸 창안한 거예요. 이 마케팅 기법을 창안했어.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좋은 마케팅이 있는데 나오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미 1930년대 이때면 미국은 벌써 대형 할인점이 유통의 어떤 주류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쓰면서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컨슈머 개념을 그때 이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뒤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 뭐라고 더 붙였냐면 20세기에는 하면 안 된다. 21세기에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누가 먼저 시작해버렸어요? 아메리카 시작을 한 거예요. 1959년에.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나오려면 몇 개월 있어야 돼, 뱃속에?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8달, 7달 찍고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비유가 너무 적절했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21세기에 맞는 거예요. 지금 딱 지금 이때 인터넷이나 유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됐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안 했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런 회사가 능가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마윈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를 이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 그게 이기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있어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영화 이 중학생 소년이 교사 이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걸 하나씩 생각해 갖고 와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뭘 생각했냐면 다단계를 생각하고 근데 얘는 돈 버는 다단계를 만든 게 아니야. 자기가 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3명을 뭐 한다? 도와주는 거야. 그럼 이 3명이 다시 어떻게 한다? 다른 3명을 도와준다. 이야, 이런 다단계 만들었어. 아름다운 마케팅. 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승수의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에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3, 그 다음에 여기 몇 명이요? 9, 이렇게 해서 3의 승수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불과 딱 21번만 단계가 내려가도 몇 명인 줄 아세요? 인원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100억.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승수효과 빅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이 소년은 어떻게 되냐고요? 죽어요. 죽어요. 어쨌든 간에 정확히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 교과서에도 뭐가 있다? 4학년 교과서에 4학년 교과서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내가 제품을 써보고 싸고 좋아서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유통,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도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일반적인 다단계 비즈니스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품 가격이 어때요? 비싸. 그리고 매달 뭐 해야 돼요? 수당받기 위해서 사야 돼요. 요 수당을 누가 가져가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65% 이상 정도를 가져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메이 치약 예전에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수기랑 이런 것도 했는데 제 파트너 사람 중에서 이제 아메이 사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메이 할 때는 100만 원 넘는 정수기 하나씩 팔면 포인트가 막 쫙쫙쫙 올라오는데 애통이 막 990원짜리 칫솔 이거 해가지고 피부 연재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상 플랜 적을 4주차 PV가 적은 게 뭐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신 거예요. 4주차까지 다시 들어요. 4주차를 다시 들어요. 그죠? 우리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실제로 이런가 애터미는요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올라왔어요. 공정위에 2018년 자료가 드디어 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이제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갖고 와서 애터미, 아메이. 왜냐 아메이 1등이니까. 그죠? 애터미 2등이고 직후 왜 넣었을까? 애터미 다른 회사니까 넣었어요. 어쨌든 자기네도 싸고 좋다고 얘기하니까. 뉴스킨은 왜 넣냐? 그래도 어쨌든 3등이니까 그냥 넣은 거야. 이유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2가지 진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메이는 보상 플랜 방식이 뭐예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고 그러죠. 나를 기준으로 1000만 포인트 만드는 소비자 그룹을 여러 라인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여러 줄을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디시전이 아니고 데시전 해야 돼요. 데이터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아메이 보시면요. 상위 1% 미만의 판매원이 평균 가져가는 월 수당이 얼마예요? 5,300만 원. 네? 근데 애터미도 얼마예요? 5,600만 원. 그러니까 여러 줄을 하나, 2줄만 하나 1% 미만이 가져가는 평균값을 내보니까 금액이 큰 차이가 없더라.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진실. 자, 그 다음 2번째 진실 뭐냐? 제가 여기다 써놓은 숫자가 뭐냐면 수당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백분위를 제가 나타낸 거거든요. 머리, 허리, 끝 이렇게 이제 3가지만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많이 빨아가는 구조가 어디예요? 직급이네. 여기죠. 저는 직급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직급에서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결심하고 하셔야 돼요. 일단 들어가면 나는 빨리겠다. 이런 생각 좀 가지셔야 돼요. 72%가 이쪽으로 지금 수당이. 그죠? 그러면 가장 이 중에서 적은 데는 어디요? 뉴스킨. 뉴스킨. 근데 뉴스킨은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킨 좋다고 생각해요. 제품도 좋고요. 여기 보면은 1% 미만이 가져간 평균 수당이 얼마야? 1억이 넘어요. 1억. 대신 여기는 이 최고가 되기 팀 엘리트라고 그러지 15줄 하는 사람 그거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당이 많이 분배가 되고 적은 양을 주더라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분배를 할 때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주느냐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에게 주느냐라는 부분을 데이터 갖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밑에잖아요. 그죠? 여기 제일 밑에죠? 네. 제일 밑에 보니까 3%, 0.3%, 0.1%, 0.4%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몇 배예요? 10배. 아메이 대비는 애터미가 지금 10배를 거기다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무슨 0.1%, 1, 2%막 이런 게 커요? 크죠? 여러분 1조 매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조에 1%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못 돼요. 1조에 1%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요, 100억. 그럼 지금 100억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죠? 네. 여기는 거의 뭐 30배. 여기도 뭐 거의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좀 믿으실 필요가 있다. 애터미는 싸고 좋은 다양한 생필품을 유통한다. 근데 컨셉은 뭐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대중 명품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 제약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요즘은 거의 그 뭐 가입비 같은 건 없는데 진입비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패키지를 끊고 이왕 사업할 건데 제품은 써봐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패키지로 많이 묶어서 끊는다. 그리고 수당 받기 위해서 다달이 어떻게 해요?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오토식 구매를 하든지 얼마 정도 포인트를 맞춰야 되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일치 없다. 일치. 그래서 아무나 다 진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수당에 상한선이 있다. 저는 수당에 상한선이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수당에 상한선이 있어야 되냐? 부자란 무작정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은 벌지 않겠다는 게 정해져야 된다. 그죠? 미국에서 부자들이요 기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부자 취급 안 해줍니다. 왜요? 너는 아직도 너 채우기에 급급하고 차서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건 지금 회장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수당의 상한선은 왜 좋냐?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몇백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면 그냥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제 꿈을 위해서. 그래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뛰고 쉴 수가 있잖아요. 뛰고 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에 보면은 한 지금은 380여 가지 제품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뭐가 나와요? 아자몰이 나오죠. 아자몰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취급하는 쇼핑몰이 드디어 나와요. 그러면 쿠팡이랑 뭔 차이예요? 쿠팡이랑 뭔 차이일까요? 포인트를 주니까. 그렇지. 포인트를 주니까 당연히 아자몰에서 써야지. 그럼 그냥 쿠팡에서 싸면. 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이 전 세계 유통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120년이 넘은 시니어 백화점이 아마존 때문에 뭐했다? 문 닫았어. 그러면 아마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가라는 건데, 보세요. 지금 아마존을 견제하면서 이기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소비 큐레이팅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제품이 많으니까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가 여러분 칫솔을 원하세요? 칫솔을 쓰시려면 뭘 쓰세요? 애터미 금 칫솔을 쓰시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쇼핑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저만 하더라도요, 인터넷으로 뭐 사려고, 이번에 저기 순천 1박 2일로 이제 후원하다 보니까 배낭이 필요하더라고요. 짐을 갖고 다니려고. 차 갖고 다니다가 도저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가방 하나 사는데도 얼마 걸렸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너무 많아 종류가. 애터미에서 가방 사면 제가 그런 고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사면 돼. 애터미 거 이미 골라놨으니까. 그런 컨셉으로 애터미만 하는 게 아니고 아자물도 하겠다.